넌 이제 내 아내가 아니야. 앞으로는 아이들 엄마로만 살아. 그는 조용히 그렇게 말했다. 식탁 위엔 딸기가 흩어져 있었고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누군가의 인생엔 평범한 하루였을 그날. 누군가에겐 가정의 모든 틀이 무너져 내린 날이기도 했다. 평범한 가장이었고 흔한 부부였다. 그저 함께 골프를 시작했을 뿐인데 그 스윙 하나가 사랑의 균열이 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다른 남자의 옆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한 남자의 침묵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이제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가끔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외로움이다. 나는 올해 50이 넘은 중반의 남성으로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중견 대기업의 기획팀 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매일 아침엔 구겨지지 않은 셔츠를 입고 팀원들과 조율한 회의 자료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회사라는 공간이 주는 긴장감, 그리고 직급이 주는 묵직한 책임감은 내 삶의 큰 축이었다. 업무 특성상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했고 자연스럽게 골프장 출입도 잦아졌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스윙도 어느새 익숙해졌고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라는 걸 배우면서 골프는 내 일상이 됐다. 그날도 평소처럼 협력업체와의 친목 라운딩이 예정돼 있었다. 우리 회사 임직원 내, 협력업체 쪽 내, 총 8명이 두 팀으로 나뉘어 골프장에 모였다. 사장님과 본부장 등 고위 임원들은 앞팀, 나는 실무진들과 함께 뒤에서 따라가는 조였다. 오히려 이 구도가 편했다. 상사들의 눈치를 덜 봐도 되었고 실무자들과는 격이 없이 웃고 대화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었다. 날씨는 무서울 만큼 좋았다. 봄 햇살은 따사롭고 바람은 살랑거렸으며 골프장의 잔디는 마치 이끼처럼 푹신하게 느껴졌다. 출발 전 아내에게 오늘은 저녁까지 접대 있으니까 늦는다는 문자를 보냈다. 아내는 친구 미숙이랑 라운딩 다녀올게라는 짧은 답장을 보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칠 수도 있는 문장이었지만 그날 이후 나는 그 문장을 계속 되뇌이게 된다. 문제는 라운딩 도중 생겼다. 앞팀의 진행 속도가 이상하리만치 느렸다. 평소에도 사장님 스윙이 느린 편이지만 이날은 도를 넘었다. 눈치를 보며 간격을 좁히던 중 시야 너머로 보이는 앞팀 인원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멀리서 본 그들은 골프에 집중하기보단 서로 웃고 스킨십도 자연스러웠다. 남자는 여자 뒤에 서서 자세를 잡아주고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젖혔다. 그 장면은 업무적인 분위기라기보단 마치 오래된 연인인 아들이 나온 것 같았다. 그때 여자 중 한 명의 뒷모습이 묘하게 익숙했다. 단정히 묶은 머리, 군더더기 없는 골프복 실루엣, 팔에 찬 흰 토시까지. 심장이 세게 한번 박동쳤다. 말도 안 돼. 나는 스스로 속도를 늦췄다.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내 두 눈은 멈춰섰다. 분명히 그녀였다. 내 아내, 김지연. 입이 절로 벌어졌다. 팔에 힘이 빠졌고 클럽이 흔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내 표정이 들키지 않게 애써 웃으며 실무진의 농담에 맞장구 쳤다. 하지만 온몸은 얼어붙은 채였다. 왜 저기 있는 거지? 오늘도 친구들과 라운딩 간다더니 머릿속에서 조각나 있던 기억들이 슬금슬금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처음 골프를 배우겠다고 했던 이유, 갑자기 많아진 골프복, 매주 빠지지 않는 주말 라운딩, SNS에 올라오던 풍경들,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복선이었나? 아내가 처음 골프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접대 때문에 골프를 시작한 만큼 부부가 함께 운동도 하고 취미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오히려 내가 먼저 권했던 일이다. 주말에 같이 라운딩하고 같이 샷을 맞추며 웃고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라면 한 그릇을 나누는 일상을 상상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처음엔 두어 번 동반 라운딩을 했지만 아내는 금세 나보다 더 빠져들었다. 어느 날부터는 친구들이랑 갈게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고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SNS에는 고급 골프장 전경과 깔맞춤한 골프웨어 사진, 파우치에 담긴 라운딩 메모들이 넘쳐났다. 나는 그런 것들을 그냥 여자들이 좋아하는 취향 정도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옷장에서 자주 보지 못했던 브랜드가 눈에 띄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골프 클럽은 새로워졌고 골프화는 시즌마다 바뀌었다. 가방도 하나둘 늘었다. 나는 그저 요즘 유행을 따르나 보다 싶었다. 내 눈이 너무 무뎌진 걸까? 아니면 보고도 보지 않으려 했던 걸까? 그날 골프장에서 마주한 그녀는 내 기억 속 아내가 아니었다. 익숙한 미소, 자연스러운 몸짓, 그리고 그 남자 곁에서의 여유, 스윙을 맞추며 웃는 모습은 분명 누군가의 연인이었고 더는 내 아내가 아니었다. 경기는 더 이상 경기가 아니었다. 내 손에 잡힌 클럽은 무거운 돌덩이 같았고 공은 자꾸 땅볼로 굴러갔다. 실무진의 농담에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뒷모습으로 가득했다. 다행히도 그녀와 그 무리는 두 팀 앞이었기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나는 일부러 걸음을 조절하며 너무 따라가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게 간격을 유지했다. 그래야 혹시라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눈으로 직접 라운딩이 끝난 뒤 우리는 예정된 대로 인근 라운지 레스토랑으로 이동했다. 협력사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술을 따르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겉으로는 늘 그렇듯 자연스러웠지만 내 속은 뜨거운 쇳덩이가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 얼굴을 봤다. 또다시 그녀였다. 김지연, 내 아내, 그 남자들, 그리고 미숙이와 함께 식당 구석 둥근 테이블을 중심으로 이미 반쯤 술이 오른 분위기였다. 나는 들키지 않기 위해 반대편 구석 자리에 앉았다. 손에 쥔 물잔은 미세하게 떨렸고 심장은 목까지 뛰어올랐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김지연, 요즘 스윙 진짜 물 올랐던데요? 다 오빠 덕이지 뭐. 잔을 부딪히며 누군가는 낮게 웃었고 누군가는 술잔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 속엔 내 아내의 목소리도 있었다. 오늘 19홀도 갈 수 있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유리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안에 담긴 술이 아니라 내 믿음이 깨져나가는 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핸드폰 화면만이 어두운 공간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무음 모드로 반복되는 발신 기록들, 통화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으니 더 쓸쓸하고 더 무서웠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더 두려운 건 그녀가 왜 전화를 받지 않는지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낯익은 구두 소리, 익숙한 향수 냄새, 그 속에 섞인 알코올 기운. 나는 조용히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를 쓱 한번 힐끗 보더니 무덤덤하게 말했다. 안 자고 있었네?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전화 온 것도 몰랐어. 미안해, 여보.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내 눈을 피한 채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몸짓 하나가 이제는 너무도 멀게 느껴졌다. 그날 골프장에서 벙커에 박혀버린 공처럼 나의 마음도 엉뚱한 곳에 처박혀버렸다. 며칠이 흐른 뒤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기로 했다. 회사 일은 대충 넘겼다. 기획안을 검토하던 회의에서도 정신이 나가 있었고 점심시간마다 카페 대신 조용한 장소를 찾아 흥신소를 알아봤다. 마침내 서울 강북의 조용한 건물 지하에 자리한 사무실 문을 열었다. 거기서 만난 탐정은 조용히 내 말을 들었고 나는 사진 몇 장과 그녀의 SNS 캡처, 골프장 예약 내역, 그리고 미숙과 함께 찍힌 사진들을 모두 건넸다. 그는 자료를 넘기다 말고 물었다. 혹시 부인분께서 사용하는 앱 중에 의심되는 거 있으신가요? 응, 예전에 조인 골프 같은 걸 설치해 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탐정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프라이빗 골프 커뮤니티 앱입니다. 겉보기엔 취미 공유용이지만
상류층 골프 멤버들 간의 교류, 그 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는 내게 조심스레 설명을 덧붙였다. 이 앱에서 활동하는 여성 회원들 중 일부는 단순한 라운딩 상대를 넘어 특정 남성과의 지속적인 동반 라운딩, 식사, 그리고 사적인 만남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골프 아카데미 출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요. 나는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내 감정은 의심을 지나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 옷차림, 말투, 늘어난 외출 빈도, 모든 게 연결되었다. 설마 내 아내가? 나는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는 걸 들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며칠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마주 앉은 그는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그 안엔 사진과 USB가 들어 있었다. 영상 속에는 골프장 주차장이 담겨 있었다. 내 아내가 차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 옆자리 조수석에는 깔끔하게 정장 차림을 한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대략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손목에 차인 시계는 한눈에 봐도 고가였다. 그는 트렁크에서 골프 클럽을 꺼냈고 아내는 그 옆에서 활짝 웃으며 팔짱을 끼고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웃는 얼굴, 그토록 환하게 웃는 얼굴은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 또 다른 영상에는 밤 10시가 넘은 시각, 은은한 불빛이 깔린 거리, 비슷한 남성과 함께 나오는 그녀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팔을 스치듯 잡았고 그 남자는 차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카메라는 그 장면을 정지 없이 담아냈다. 나는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다. 이건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세계 안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당했다. 그게 내 아내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탐정은 이어서 몇 장의 인물 자료를 내밀었다. 경기도 일대 고급 골프장 중심으로 활동하는 프라이빗 멤버들 명단이었다. 그 중에는 사업가도 있었고 한 명은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 원장이었다. 놀랍게도 예전에 거래처 미팅에서 스쳐 지나갔던 얼굴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절친 미수, 혼자 살고 있고 정확한 직업은 불분명했다. 하지만 아내가 처음 이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된 계기 역시 미숙이었다. 같은 아카데미, 같은 동호회, 같은 모임. 그녀는 김지연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심지어 아내의 스케줄까지 정리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했다. 나는 어느 순간 확신하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욕망과 환상, 그리고 일상이 무너진 세계 속으로 그녀는 완전히 들어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내가 잠든 뒤 몰래 그녀의 화장대를 열어보았다. 화장대 위에는 본 적 없는 립스틱과 향수가 있었고 서랍 속엔 고급 브랜드 로고가 박힌 파우치가 있었다. 옷장 구석엔 쇼핑백 몇 개가 숨겨져 있었다. 명품 골프 클럽, 하얀 원피스, 가격표가 그대로 붙은 가방.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머릿속을 스친 몇 마디 말들. 골프장에 있으면 뭔가 신분상승한 느낌이 들어. 공이 맞을 때 손끝에 전해지는 그 짜릿함, 그게 좋아. 나 요즘 남자들보다 잘 치는 것 같아. 그 말들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그녀가 원한 건 내 곁에서의 안정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의 인정이었다. 분노보다 먼저 온 감정은 수치심이었다. 내가 이런 여자를 아내로 두고 있었구나. 그걸 몰랐던 내가 어쩌면 더 바보 같았다. 나는 여전히 회사에 나갔다. 회의실에서 웃고 이메일을 보내고 후배들과 커피도 마셨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이걸 정말 이혼까지 가야 하나? 아이들도 있는데 아무리 그녀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 해도 그게 용서될 수 있는 일인가? 아직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증거는 내 손 안에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날은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평온하게 시작됐다. 아내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고 골프복도 새로운 듯 보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미숙이랑 라운딩 간다며 밝게 웃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이 바로 내 눈으로 마지막 확인을 하기로 한 날이었다. 탐정에게 받은 GPS 이동 경로를 다시 확인하며 그녀의 동선을 추적했다. 점심 무렵 그녀가 자주 간다고 했던 식당 근처에 도착했다. 정문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 정도로 무표정했다. 한때 우리가 함께 웃으며 갔던 고깃집, 오늘은 그녀가 다른 누군가와 웃고 있을지 모르는 곳이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식당 구석 살짝 가려진 칸막이 테이블 너머로 4명의 사람이 보였다. 내 아내 김지연, 그녀의 친구 미숙, 그리고 중년의 남성 둘. 그 중 한 명은 골프장에서 본 적 있는 남자였고 다른 하나는 치과 원장이었다. 아이들 교정 상담하러 한 번 갔던 그 병원의 그 남자. 나는 숨을 죽이고 벽 쪽 구석 자리에 앉았다. 시선을 들키지 않게 낮추고 조용히 그들의 목소리를 귀에 담았다. 요즘 김지연 씨 스윙이 진짜 예술이더라니까요. 어제도 깜짝 놀랐지. 몸도 유연하고 감도 살아있고 감각이 남달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감으로 한다니까. 이 정도면 프로 해도 되겠어. 웃음소리가 오갔고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도 들려왔다. 그러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 골프보다 이 분위기가 더 재밌는 것 같아. 사실 골프도 좋지만 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더 좋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옆 남자의 어깨에 자연스레 기대어 웃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에 스치고 그녀는 별다른 저항 없이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장면을 마주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녀는 나와 있을 땐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다. 생기 있고 자유롭고 마치 진짜 자신을 찾은 사람처럼 보였다. 오빠 오늘은 늦게 들어가도 돼? 애들은 친정에 맡겼어. 그녀의 말에 남자들은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미숙이 역시 가볍게 말했다. 오늘은 지연이 차지해. 난 내일 조조 라운딩이 있어서. 이야기들은 겉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상 대화처럼 들렸지만 나에겐 뇌관이었다. 매 순간마다 마음이 조여들었고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그녀는 그들의 중심이었다. 내가 알던 아내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다. 내 앞에 있던 건 다른 세계에서 웃고 있는 다른 얼굴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짧은 인사, 의미심장한 눈빛, 그리고 익숙한 동선. 그들 무리는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섰다. 나는 그보다 조금 늦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차량을 조용히 따라 나섰다. 속도를 일부러 늦췄다. 내가 이 장면을 지켜본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차 안은 고요했지만 내 머릿속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중이었다. 식당에서의 대화, 몸짓, 그녀의 웃음, 모든 것이 칼처럼 날카롭게 머릿속을 베고 지나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빌라형 숙소였다. 간판도 조명도 없었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구조였다. 그녀와 남자는 별말 없이 팔짱을 끼고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순간 눈을 감았다. 손에 쥔 핸들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가슴은 터질 듯 요동쳤다. 내가 선 자리는 주차장 한쪽, 그늘진 공간. 하지만 내 마음은 절벽 끝에 매달린 듯 위태로웠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새벽을 넘긴 시각에 그녀가 집에 들어왔다. 지친 얼굴, 무표정한 걸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워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잠에 들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봤다. 조용히 다가가 이불 끝을 덮어주며 문득 내 자신에게 묻고 있었다. 내가 미친 건가? 아니면 이 세상이 미친 걸까? 웃음이 나지 않았다. 숨조차 쉬는 게 괴로웠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날 아침을 준비했고 나는 멀거니 밥을 씹었다. 그날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빠져나오질 않았다. 그녀의 눈빛, 손짓, 짧은 웃음, 사람들 앞에서의 여유로운 태도, 모두가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지워질 리가 없었다. 지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며칠을 참았다. 아무 일도 없는 듯 출근했고 웃으며 회의에 참여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장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아무 생각 없이 웃는 얼굴로 돌아왔던 그날 밤, 내 마음은 한계에 도달했다. 그녀의 얼굴에 비친 무심함, 내게 건넨 딸기 사왔어라는 가벼운 말, 그 모든 것이 내 모든 자제력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러 나갔고 집안은 오랜만에 조용했다. 마트에서 돌아온 아내는 딸기 한 상자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여보, 이거 당신 좋아하잖아. 싱싱해서 좀 비쌌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속 어딘가에서 울컥하는 것이 올라왔다. 딸기, 그토록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딸기를 들고 서 있는 그 얼굴을 보자 내 몸은 전율하듯 일어섰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갔다. 노트북, USB, 흥신소에서 받은 봉투를 들고 식탁 앞에 앉았다. 아내가 딸기를 씻으러 부엌에 간 사이 노트북을 펼치고 조용히 말했다. 이거 좀 같이 보자. 내가 요즘 관심 있어 하는 영상이야. 그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다가왔고 내가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공기는 냉기처럼 식어갔다. 첫 장면은 식당. 그녀가 중년 남자의 옆에서 웃고 있었고 손은 그 남자의 팔 위에 자연스레 얹혀 있었다. 잔을 부딪히며 농담이 오갔고 익숙한 이름 김지영가 언급됐다. 그리고 화면이 전환되었다. 서울 외곽의 고급 빌라형 숙소. 그녀와 남자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올려져 있었고 그녀는 저항 없이 조용히 문 안으로 들어갔다. 영상이 끝났을 때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문 채 눈을 피했다. 그땐 미숙이랑 그냥 골프 치러 나갔다가 진짜 그런 뜻은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은 흐릿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실수였어. 한 번이었어. 딱 한 번. 내 얼굴엔 미소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아주 천천히 깊은 피로가 밀려왔다. 한 번? 그럼 이 영상들은? 식당, 숙소, 또 다른 날 이건 다 한 번이었나? 그녀는 무너지는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양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숙이가 처음엔 그냥 골프만 같이 치자고 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피식하고 웃을 뻔했다. 웃음이라기보단 헛웃음. 도대체 누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골프 치러 나갔다고 했던 날, 넌 그 사람과 함께였고 그가 너를 감싸 안을 때 너는 웃고 있었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숨소리만 들렸고 식탁 위엔 아직 씻기 전 딸기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말 없이 침실로 걸어가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본 적 없는 화장품들이 질서 있게 정리돼 있었다. 고급 브랜드의 립스틱, 향수, 아이섀도우, 그리고 작은 명품 파우치. 파우치 속에서 2장의 호텔 명함이 나왔다. 예약 스탬프와 함께 손글씨로 적힌 날짜까지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너의 진짜 얼굴이야? 아내는 바닥에 무너져 있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한 번만 제발 애들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만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식탁 아래 구석에 굴러간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수능을 막 마친 아들의 교복 사진. 옆에 선 딸아이가 소나트를 만들며 웃고 있었다. 나는 액자를 조심히 주워들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래, 너 때문에가 아니라 애들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감정대로 움직이면 아이들의 삶까지 함께 무너질 것이었다. 나는 조용히 골프채를 내려놨다. 그리고 한마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넌 이제 내 아내가 아니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아. 그 남자들 다시 만나면 그땐 진짜 후회하게 될 거야. 아내는 그 말에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등을 돌리고 현관문을 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양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회사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주소는 이미 탐정에게서 받아두었고 진료 스케줄도 파악돼 있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대로변에 자리한 고급 치과 클리닉. 접수대 여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맞았고 잠시 후 나는 조용히 진료실로 들어갔다.
그 남자는 흰 가운 대신 수트를 입고 있었다. 은은한 향수 냄새, 반짝이는 손목시계에 정돈된 머리, 내 얼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숨이 막힌 듯 목이 뻣뻣하게 굳었다. 혹시 김지연 씨 남편분이신가요? 나는 말없이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여기엔 다 들어있어. 사진, 영상, 동선, 대화, 숙소 기록까지. 지금부터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이건 바로 고소장으로 가고 기자들에게도 간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입술이 떨리며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잠시 뒤 그는 서서히 무릎을 꿇었다. 저희 그날 이후로 연락 안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지연에게도 모든 걸 들었고요. 저도 아이가 있고 병원이 있고.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조용히 아주 낮은 톤으로 입을 열었다.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야. 당신이 어디까지 가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바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식은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흐르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좋아. 이번 한 번은 기회를 줄게. 대신 조건이 있다. 첫째, 김지연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문서화해. 언제, 어디서, 몇 번 만났고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단 한 줄의 거짓도 없어야 해. 둘째, 우리 가족 500m 이내 접근 금지. 학교, 집, 주변 상가 포함이야. 셋째, 이 사실을 외부에 유포하거나 나와 다시 접촉 시 법적 조치를 바로 진행한다는 서약서 작성. 그는 고개를 깊게 끄덕이며 말없이 펜을 들었다. 서류가 작성되기까지 30분이 걸렸고 마지막으로 그는 말을 꺼냈다. 저희들이 소정의 합의금을 준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책상 위로 수표 2장이 올려졌다. 금액은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수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병원을 나섰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은 물에 젖어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엔 반쯤 먹다 남은 토스트가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냉장고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넌 그날 이후 내 아내가 아니야. 그저 아이들의 엄마로만 남아.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젖은 손으로 수건을 꼭 움켜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천장을 바라봤다. 눈앞엔 여전히 그날의 영상이 떠올랐다. 웃고 있던 그녀의 얼굴, 낯선 남자의 손, 묵묵히 열리는 문. 내가 지켜낸 건 과연 가정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허울뿐인 껍데기였을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전체가 회색으로 덮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이제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날 이후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아이들 학교 이야기를 듣고 가끔은 함께 웃기도 한다. 하지만 그건 전부 연극이다. 아내도 나도 서로를 쳐다보지 않는다. 우리는 마치 벽을 사이에 둔 배우처럼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그 속에서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친구에게도, 형에게도, 직장 동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겪은 이 모든 지옥은 고스란히 내 안에 갇혀 썩어가고 있다. 가끔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내 안에 폭탄 하나를 안고 가는 기분이 든다. 언제 터질지도 모를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나는 입을 다물고 눈은 바닥만 본다. 사장이 던진 농담에도 웃지 못한다. 고객과 식사 자리에서도 웃는 척은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하나뿐이다. 그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누군가와 연락 중일까? 의심은 병이다. 그 병은 천천히 조용히 나를 좀먹고 있다. 어느 날 TV에서 유명인의 이혼 소식이 흘러나왔다. 아이들이 물었다. 아빠, 우리 집은 그런 일 없지? 엄마랑 아빠는 안 헤어지지?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아이들은 몰라야 한다. 그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은 바로 그 아이들이다. 요즘 나는 거울을 잘 보지 않는다. 거울 속 나의 얼굴은 내가 아닌 사람처럼 보인다. 표정도 감정도 없는 유령 같다. 나는 어쩌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나 자신을 팔아버린 사람인지도 모른다. 그게 너무 서럽고 비참하다. 그래서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밖을 바라본다. 창문 너머의 불빛들, 멀리 울리는 자동차 소리, 아이들 웃으며 뛰어노는 골목길을 바라본다. 그걸 보며 나는 다짐한다. 하루만 더 버티자. 아이들 웃는 얼굴만은 지키자. 내가 이 지옥을 끌어안고 살아도 그 아이들만은 지옥에 빠뜨리지 말자. 오늘도 나는 그렇게 하루를 넘긴다. 누구도 모르게 혼자서 조용히 사랑에서 시작된 가정이 결국엔 침묵과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배신은 한순간이지만 그 상처는 평생을 끌고 갑니다. 그는 끝까지 참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웃음만큼은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이 가장 위대한 인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다시 묻습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떤 이야기가 끝나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 변하지 않는 감정들이 있다. 지금 또 다른 가족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아내가 달라진 건 그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나는 출근 준비를 하고 소연은 하윤이 도시락을 싸고 우리는 바쁘게 서로 스쳐 지나갔다. 10년차 결혼 생활은 그렇게 편안하고 무난했다. 불만은 없었지만 특별함도 없었다. 그저 우리는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 준호 씨, 나 이번에 학교에서 하는 독서 모임 들어가 볼까 해요. 소연이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 때 도서관 사서였던 소연이 책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 결혼하고 하윤이를 낳은 후로는 그런 취미를 거의 즐기지 못했지만 좋지 않아? 예전에 책 좋아했잖아. 나가봐. 짧게 대답하고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회사 업무는 늘 밀려 있었고 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무거웠다. 그날 밤 소연의 얼굴에 번진 미소가 오랜만에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때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 독서 모임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학교 도서관에서 열렸다. 하윤이가 수업 중일 때 학부모들이 모여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처음에는 소연이 모임에서 돌아오면 책 내용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오랜만에 지적 대화를 나눈 듯 눈빛이 반짝였다. 오늘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책을 토론했어. 엄마로만 살다 보니 정작 나는 잃어버린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연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절반쯤은 흘려들었다. 일에 지친 저녁 시간 아내의 독서 모임 이야기보다는 잠시라도 쉬고 싶었을 뿐이다. 소연은 열정적으로 말하다가 내 반응이 시들해지면 조금씩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미안했지만 다음 날의 업무 걱정에 쉽게 잠들곤 했다. 2달쯤 지났을까 소연의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는 걸 알아챘다. 유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길 유 변호사님 의견은 달랐어. 그분은 처음에는 그저 존경하는 독서 모임 멤버인가 싶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이가 무심코 내게 물었다. 아빠, 엄마가 유재석 삼촌이랑 많이 웃어요. 독서 모임 끝나고 카페에서도 이야기한대요. 그때 처음으로 희미한 불안감이 스쳤다. 유재석 삼촌이 누구지? 엄마 독서 모임에 오는 하은이 아빠요. 변호사래요. 엄마가 그분은 책을 정말 깊이 읽는다고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 소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그녀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불빛을 깜빡였다. 메시지가 와 있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아내가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후로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을. 화장이 조금 더 정성스러워졌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더 쓰게 됐다. 목요일 아침이면 거울 앞에서 머리를 손질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당연한 변화라고 여겼다. 오랜 시간 집안에만 있다가 밖에 나가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그날 밤 소연이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향기가 달랐다. 새 샴푸냐고 물었더니 회원들과 함께 산 거라고 했다. 잠들기 전 소연이 내게 물었다. 준호 씨, 나 요즘 어때요? 달라진 점 없어요? 피곤했지만 고개를 돌려 소연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기대가 어려 있었다. 응, 활기차 보여. 독서 모임이 잘 맞나 봐. 그게 전부였다. 소연은 잠시 뭔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그렇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등을 돌렸다. 내가 뭔가 놓친 건지 의문이 들었지만 다음 날 아침 회의를 생각하며 고참에 빠져들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순간들이 우리 사이에 생긴 작은 틈이었다. 내가 알아채지 못한 사이 서서히 벌어진 균열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저 일상의 작은 변화로만 여겼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었다. 소연의 독서 모임은 계속되었고 유 변호사님이라는 이름은 점점 더 자주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독서 모임이 시작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다. 소연의 외출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걸 느꼈다. 처음엔 2시간이었던 모임이 어느새 점심시간까지 이어졌고 종종 오후 늦게 귀가하는 날도 있었다. 오늘은 토론이 길어져서 다들 점심까지 같이 먹었어요. 소연의 설명은 자연스러웠고 나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팀 프로젝트로 밤늦게 귀가하는 나로서는 뭐라 말할 자격도 없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목요일이 아닌 날에도 소연은 외출이 잦아졌다. 도서관에 새 책을 보러 가요. 친구들이랑 차 마시기로 했어요. 하윤이 학용품 좀 사올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하윤이가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 유재석 삼촌이랑 책 이야기한대. 나한테 저녁 먹으라고 김밥 사다 놓고 갔어.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졌다.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거실로 나갔다. 벌써 왔어요? 오늘은 일찍 퇴근했네. 소연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입술은 평소보다 선명했다. 새로 바른 립스틱이었다. 향수 냄새도 평소와 달랐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독서 모임 회원이랑 다음 책 고르러 서점에 갔다가 차 한잔하고 왔어요. 하윤이가 유재석이랑 있었다던데.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자연스럽게 풀어졌다. 아, 네. 유 변호사님이 마침 같은 책을 찾고 있어서 의견을 나누다 보니 시간이 좀 늦었네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책을 핑계로 따로 만났다는 사실이 아직은 그저 독서에 관한 대화일 뿐이라고 믿고 싶었다. 주말 소연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어깨 너머로 보니 다음 독서 모임에서 발표할 내용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메모 속에는 유 변호사님 의견에 동해 하지만 작가의 의도는 같은 문장들이 보였다. 아직은 책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의 존재가 소연의 일상에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했다. 독서 모임의 남자는 그 변호사 한 명뿐이야? 네. 네. 유 변호사님만 유일한 아빠예요. 부인이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 말에 별다른 감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2주 후 소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소연이 샤워 중이어서 무심코 화면을 봤다. 유재석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순간 손이 먼저 움직였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이전 대화들이 줄줄이 보였다. 오늘 대화가 참 의미 있었습니다. 소연 씨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네요. 남편분은 소연 씨의 그런 면을 알아주시나요? 다음엔 길이에서라는 책은 어떨까요? 두 사람의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지 내용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 없었지만 대화의 빈도가 예사롭지 않았다. 거의 매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메시지들.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오후에 온 것이었다. 오늘 말씀하신 카페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다음에는 제가 알려드린 곳으로 가보실래요? 사람도 적고 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계속되고 있었다. 메시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아직은 선을 넘지 않은 대화들이었다. 하지만 그 기저에 깔린 감정은 분명 단순한 독서 모임, 회원 사이의 것이 아니었다. 소연이 욕실에서 나오자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날 밤 소연의 휴대폰은 평소보다 더 자주 울렸다. 그녀는 메시지가 올 때마다 살짝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내 옆에 누워있는 아내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연이 잠든 후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내 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소연을, 우리의 10년 결혼 생활을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내 가슴 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의심의 씨앗은 서서히 뿌리를 내렸다. 소연의 외출은 더 잦아졌고 화장은 더 정성스러워졌다. 독서 모임이 목요일 뿐이었는데 화요일과 금요일에도 번외 모임이라며 나가는 날이 늘어났다.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새 옷도 종종 사입었다. 예전에 소연이라면 살림에 보태야지라며 절대 사지 않았을 가격의 블라우스와 원피스들이었다. 잠자리에서 소연에게 다가가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등을 돌리는 날도 많아졌다. 아내의 향기는 달라졌고 웃음소리는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할 때만 들려왔다. 괜한 의심이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랑에는 직감이 있는 법이다. 배우자의 마음이 떠나가는 순간을 감지하는 그 무언의 신호가. 금요일 저녁 퇴근 후 하윤이를 데리고 소연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집에 돌아왔다. 그날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아내가 독서 모임에 빠져 있어서 그녀도 잊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우리의 날을 기억하고 싶었다. 현관문을 열자 집이 어둡고 조용했다. 식탁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독서 모임 회원들과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요. 늦을 수 있으니 먼저 드세요. 기념일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하윤이가 내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아빠, 괜찮아요? 가슴이 아팠지만 딸 앞에서 표정을 감추려 했었다. 그럼 아빠랑 하윤이랑 맛있는 케이크 먹자. 식사를 하던 중 하윤이가 문득 말했다. 엄마가 유재석 삼촌이랑 많이 웃어요. 책 얘기할 때보다 더 많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하윤이의 말은 순수했지만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윤이, 엄마랑 유재석 삼촌은 어떻게 지내?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응, 엄마가 유재석 삼촌 차에 타고 가는 걸 봤어요. 학교 끝나고요. 엄마한테 말하니까 비밀이래요.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대요. 그 순간 무언가가 내 안에서 무너져 내렸다. 입 안이 쓰게 느껴졌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그동안 눈을 감아온 진실이 날카로운 빛을 발하며 다가왔다. 하윤이를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시계를 보았다. 밤 10시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1시간, 2시간이 흘렀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었다. 결심했다. 더는 외면하지 않기로 소연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입력해 보았다. 하윤이의 생일이었다. 화면이 열렸다. 메시지함으로 들어갔다. 유재석을 검색하자 대화창이 나타났다. 최근 대화들이 가득했다. 오늘 만나는 장소는 지난번 카페로 할까요? 책을 핑계로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당신과의 대화가 너무 소중해요. 하윤이가 우리 봤다네요. 조심해야겠어요. 아직은 남편에게 알려주면 곤란하니까. 손가락이 떨렸다. 크로를 내리자 더 충격적인 대화가 나왔다. 지난번 호텔 라운지에서의 시간이 잊혀지지 않아요. 다음에는 더 조용한 곳으로 가요.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당신 곁에 있으면 내가 진짜 나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10년 만에 심장이 뛰어요. 숨이 막혔다.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어지는 메시지들은 명백했다. 그들은 단순한 책 이야기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사진들도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셀카들. 소연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내 옆에서는 볼 수 없던 것이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오후에 온 것이었다.
오늘 밤 준비했어요. 몇 시간이라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셨죠?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현기증이 일었다. 주방으로 가서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눈가는 충혈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결혼기념일,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을 함께 보내는 상대는 나가 아니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소연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향수 냄새가 진했고 머리카락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아직 안 잤어요? 내 시선이 그녀의 목에 머물렀다. 옷깃 사이로 희미한 붉은 자국이 보였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결혼기념일이야. 내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당신이 내 휴대폰을. 내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그녀와 유재석의 대화가 담긴 화면을 보여주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하윤이가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차에 타고 가는 걸 봤대. 비밀이라고 했다며?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부정하지는 않았다.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말해, 그 남자와 무슨 관계지? 내 목소리는 내가 아는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거칠게 떨리는 소리. 소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난 그저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뭔가가 끊어졌다. 지난 몇 달간 쌓아온 의심과 불안, 상처와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저 우정, 우연, 실수, 어떤 변명을 하려는 거야? 목소리가 집 안에 메아리 쳤다. 손에 쥐고 있던 소연의 휴대폰을 식탁에 내리쳤다. 그 소리에 놀라 소연이 뒤로 물러섰다. 준호 씨, 진정해요. 하윤이, 지금 하윤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딸에게 거짓말하고 내 불륜을 비밀로 하라고 강요했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숨이 가빠졌고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신체의 모든 세포가 분노로 들끓는 것 같았다. 이게 내 말하는 그 책 때문이야? 그 독서, 무인비 이런 거였어? 다른 남자와 눈 맞추고 호텔 다니고 그것도 우리 결혼기념일에?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그저 나를 찾고 싶었어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무의미하게 살았는지. 그녀의 말은 내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외로워?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내가 매일 집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뭐야? 내 존재는, 10년 동안 함께한 시간은, 하윤이는 그 모든 게 무의미했다고? 거실 벽을 세게 쳤다. 통증이 손을 타고 올라왔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작은 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니 하윤이가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눈에는 겁에 질린 표정이 역력했다. 아빠, 엄마. 서연이 달려가 하윤이를 안았다. 하윤아, 괜찮아. 아빠랑 엄마가 좀 이야기하는 거야. 방에 가 있자. 안 돼? 내가 소리쳤다. 더는 감출 수 없었다. 더는 거짓말로 포장할 수 없었다. 하윤아,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아빠를 속였어. 그리고 너에게도 거짓말했어. 하윤이의 눈이 커졌다. 서연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만해요. 아이 앞에서 이러지 마세요. 아이 앞에서. 그런 걱정은 유재석과 함께 있을 때는 안 했잖아. 딸에게 비밀로 하라고 할 때는 생각 안 났잖아. 울컥 치미는 감정에 눈물이 흘렀다. 30살이 넘어 눈물을 흘린 적이 거의 없었다. 하물며 하윤이 앞에서는.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윤이가 소연의 품에서 벗어나 내게 다가왔다. 어린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아빠, 울지 마세요. 그 순간 분노가 잠시 가라앉았다. 딸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추스르려 했다. 하윤아, 아빠가 좀 흥분했네. 방에 가 있을래? 엄마랑 아빠가 어른들의 이야기를 해야 해. 하윤이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방으로 가지 않고 복도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소연을 마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무언가 해방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얼마나 오래됐어? 두 달 정도요. 2달?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소연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와 잤어? 말이 나오자마자 후회했다. 하윤이가 여전히 복도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소연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몸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느낌이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분노가 슬픔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지? 소연은 망설이다 천천히 내 맞은편에 앉았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난 정말 외로웠어요. 준호 씨는 늘 일에 파묻혀 있었고, 내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그녀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일부는 사실이었다. 내가 바빴던 것, 가족에게 충분한 시간을 쏟지 못했던 것. 하지만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되나? 대화할 수 있었잖아. 내게 말했어야지. 말했어요? 수없이 많이. 당신은 듣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소연이 책에 대해, 감정에 대해 말하려 했던 순간들. 내가 피곤하다며 흘려들었던 저녁들. 그녀가 변화를 물었을 때 피상적인 대답만 했던 밤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갔어? 이혼하자고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복도에서 하윤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소연이 입을 열었다. 난 이제 그만둘 거예요. 그 사람과 연락도 끊을게요.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분노가 다시 치밀었다. 이제 와서? 이미 늦었어. 내가 어떻게 너를 다시 믿을 수 있겠어? 곧바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밀려왔다. 지금 당장 그녀를 내쫓아야 할까? 아니면 하윤이를 위해 참고 용서해야 할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당장은 널 볼 수가 없어. 내일 출근해야 하니 오늘 밤은 소파에서 자. 내일부터는 모르겠다. 나는 하윤이를 안아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눈물이 셔츠를 적셨다. 아빠, 엄마가 우리 떠나는 거예요? 무너지는 마음으로 말했다. 아빠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아빠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약속할게. 하윤이가 잠들 때까지 품에 안고 있었다. 내 삶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 그날 밤 이후로 석 달이 흘렀다. 우리 가족은 말 대신 침묵으로 견뎠고, 유리 위를 걷듯 조심스러운 날들이 이어졌다. 소연은 독서 모임을 그만두고 유재석과의 연락도 끊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다. 짧은 이별 선언이었지만 상처는 깊었다. 10년의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남은 건 의심과 분노, 후회뿐이었다. 나는 한동안 집을 나가 호텔에서 지냈다. 소연을 마주할 때마다 그 장면들이 떠올랐다. 하윤이가 아니었다면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다. 아빠, 언제 집에 올 거예요? 나 아빠 보고 싶어요. 그 목소리에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 집에 돌아온 나는 소연과 따로 지내기 시작했다. 게스트룸으로 간 그녀. 나는 복잡한 감정으로 매일을 버텼다. 증오, 슬픔, 그리고 아직 사라지지 않은 미련. 직장에서도 실수가 늘었고 팀원들은 변한 나를 느꼈다. 어느 날 회사 화장실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42살 중견기업 팀장이 조용히 울고 있었다. 처량하고 비참했다. 이혼을 상담했고 상간자 소송 이야기도 들었다. 잠시 복수심에 흔들렸지만 하윤이를 떠올리며 멈췄다. 밝던 아이는 말수가 줄고 성적도 떨어졌다. 무엇보다 소연을 멀리했다. 하윤아, 엄마가 간식 만들었어. 배 안 고파요. 소연의 눈엔 고통이 서려 있었다. 뒤늦게서야 자신이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깨닫는 듯 했다. 언젠가 그녀는 이혼 서류를 건넸다. 내가 책임질게요. 하윤이는 당신이 분노가 치밀었다.
이제 와서 내가 가정을 지켰다고? 결국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결정 못해. 하윤이만은 지켜야 하니까. 어느 날 밤 소연이 책을 들고 내 방을 찾았다. 나를 찾아가는 여행이란 책이었다. 전부 핑계였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진심 같았지만 내 상처는 너무 깊었다. 그래. 나도 일부 책임이 있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못했어.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속을 털어놓은 밤이었다. 지금은 모르겠어. 하지만 하윤이를 위해 함께 있는 게 좋겠어.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엔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다. 다음 날 아침 유재석을 학교 앞에서 마주쳤다. 죄책감이 스친 그의 눈빛. 분노를 누르고 조용히 지나쳤다. 아이들 앞에서 폭력은 또 다른 상처일 뿐이다. 집에 돌아오자 소연은 부엌에, 하윤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하지만 그 밑엔 균열이 있었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소연의 책 속 메모를 봤다. 나는 누구인가? 엄마, 아내? 그 이상은 없을까? 가슴이 저렸다. 우리는 각자 길을 헤매고 있었다. 독서 모임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하윤이를 위해서라도 이 상처를 치유해 나가야 한다. 거실로 나가자 하윤이가 내게 달려왔다. 그녀를 안았다. 멀리서 소연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책은 덮였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